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장병호입니다. OT 시간에 간담회 시간 때 한번 인사를 짧게 드렸었죠. 그죠? 여러분들 첫 만남 시간에서 앞으로 이제 공부에 대한 열의도 엄청나시고 그런 걸 제가 조금 느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자리인지 모르고 왔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과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 만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자리인가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교수님들도 다 나와 계시고 그리고 2학년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생각했던 자리랑 조금 달랐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마음은 간담회 때 수업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로 갔었는데, 그게 아니라 가지고 다음으로 미뤄야 되는데, 다음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다 보니까 비대면 강의다 보니까 수업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도 많으실 거고, 제 입장에서도 앞으로 한 학기 수업을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건 부득이하게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다음 주 대면 강의 때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거,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조금 언급 드려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가 실질적으로 첫 시간이라고 보고 미루기에는 시수가 너무 한정되어 있고 아까워서 비대면 강의 때는, 동영상 강의 때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은 지금 PPT 파일로 제가 여러분들 그 동영상 강의 업로드 시키는 데다가 교환도 같이 업로드 시켜 놓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PPT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들 책이 지금 구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이 이 책으로 합니다. 이 책으로. 그래서 IFRS 하이 경영 의사결정과 회계 원리로 되어 있죠. 우리 수업의 제목 자체가 기업 경영과 회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선 기업체의 중간 관리자 이상의 분들이 많으시니까 기업 경영과 회계는 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걸 체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경험한 지식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보다 사회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훨씬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수업 도중에 다양하게 경험하신 그 사회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한 학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첫 시간인데 아직 교재가 준비 안 되신 분들이 조금 계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 자료를 조금 준비했는데, 교재는 다음 주 대면 강의 때는 그래도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목차도 좀 살펴보고, 안에 있는 목차를 살펴보면 한 학기 동안 이러이러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구나 라는 게 대략적으로나마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재는 작년에 제가 수업할 때 쓰던 교재가 아니라 이번에는 교재 선정에 조금 고심을 했습니다. 작년과 좀 다른 교재를 사용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책이 많이 두꺼웠어요. 책이 많이 두껍다 보니까 내용은 둘째치고 책의 두께 때문에 조금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조금 얇은 책으로 했습니다. 책이 보니까 1000페이지가 안 돼. 한 600페이지라고 돼 있는데 중간에 뺄 거 빼고 그러면 몇 페이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수업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목차를 좀 달아놨는데요. 목차는 회계 전반적인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목차는 주교재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다음 시간에요. 자, 회계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부터 조금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경영, 경제, 그리고 무역 쪽으로 전공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비전공자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용어에서 오는 그런 부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주말에 회계사, 세무사 준비하는 이제 수험생 고시생들을 상대로 강의한 지 이제 한 11년 된 것 같습니다. 거기 고시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할 때 보면 경영경제학과 출신이 아니라 비전공자들은 차변, 대변이라는 용어 자체에 일단 위화감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회계학적 마인드가 생성되는데 반년은 걸린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된다.
기다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전공자분들은 일단 용어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용어에서 오는 부담감이 아주 큽니다. 아주 큽니다. 대신에 이 수업을 들어놓으시면 일선 기업체에서 경영을 하실 때 속속들이 회계 담당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파악하시기 힘드시더라도 회사의 전체적인 추세, 흐름, 그리고 뉴스나 지면을 통한 경제면의 뉴스, 기사들을 이해하시는 데는 아마 도움이 안 되실까 싶습니다. 자, 회계는 무엇인가에 되어 있죠. 자, 기업의 일련의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것, 요거를 우리는 회계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조금만 살펴볼게요. 자, 기업의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은 도대체 뭐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멍가게 장사라고 생각하시면 참 편합니다. 뭐 간단한 예로 편의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편의점에 고객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하면서 계산해달라 그러죠. 그럼 물건을 갖고 왔을 때 우리는 점원들이 그 물건에 바코드를 삑삑 찍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그 물건을 판매하게 되는 거죠. 매출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런 것들이 기업의 일련의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새벽에 편의점 새벽 시간에 보면은 물류창고에서 이제 물류를 떼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지별로, 품목별로 몇 개씩 입고가 됐는지 그런 걸 다 체크하겠죠. 그럼 우리는 재고라고 표현을 하고 그때 우리는 매입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그냥 기업의 일련의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가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그다음 정보 이용자를 한번 살펴보시죠. 정보 이용자는 말 그대로 회계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보 이용자를 학문적으로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로 나눕니다.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 말 그대로 내부 정보 이용자는 우리 회사 내부에서 우리 회사의 회계 자료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내부 정보 이용자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는 우리 회사 외부에서 우리 회사의 회계 정보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보 이용자가 될 겁니다. 외부 정보 이용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한다. 그때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거. 이런 걸 회계라고 한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주식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식을 손을 놓은 지 꽤 됐습니다. 꽤 됐습니다. 제가 주식을 안 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실무 강의를 조금 하러 다니면, 실무 강의라고 말씀드리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세라든지 법인 신고시 세제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의하러 다니면 일선 기업체 실무진 분들뿐만 아니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오십니다. 참 많이 오시는데 제가 강의가 이렇게 끝나고 질문을 받으면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세무사님, 종목 몇 개만 좀 추천해 주세요. 종목 몇 개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웃고 넘기죠. 웃으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경영 경제학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주식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 경영 경제학과 교수들은 전부 다 부자여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제가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를 합니다. 농담삼아. 그래서 우리는 주식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영 경제와 관련된 지식만 가지고는 주식은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야 되죠. 미래의 일들을. 그래서 쉽지 않다, 그 얘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심리학을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가지고 주식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주식 거래를. 제가 A라는 회사에 여윳돈 1,000만 원을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 중인 겁니다. 고민 중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주가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제가 투자한 금액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판단이 돼야 되겠죠. 물론 기회비용도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제가 그 돈을 지금 금리가 지금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영향으로.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 박아둬가지고 이자를 받는다. 그 기회비용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이자율이 만약에 5% 정도다. 그러면 주식에 투자했을 때 5%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야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 A라는 회사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네이버에 검색을 합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의 주가가 어떤지, 그리고 추세는 어떤지, 그리고 작년분 손익은 어떤지, 재작년, 재무상태표도 살펴봅니다. 그렇게 살펴보고 결국에는 친구 말을 듣고 투자를 하죠. 그죠? 네,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무튼 간에 다시 돌아가서 본론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할 때는 수치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 수치화된 데이터가 회계자료다 그 얘기예요. 회계자료다. 그러면 그 회계자료는 기업체의 수년간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수치화된 자료일 거예요. 그럼 그 누적된 데이터가 뭔데? 그 기업체의 1년의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때 정부 이용자는 접니다. 회사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회사의 외부 이해관계자가 되겠죠. 그리고 의사결정은 투자를 할지 말지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회계자료를 통해서 제가 투자를 한다. 혹은 회계자료를 보니까 이 회사는 안 되겠네. 투자를 안 한다. 취소한다. 라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보 제공하는 수단. 이게 회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정부 이용자를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정부 이용자에는 내부 정부 이용자, 외부 정부 이용자로 구분이 된다 했어요. 그죠? 자, 내부 정부 이용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정부 이용자. 우리 회사인 내부에서 우리 회사의 회계자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경영 경제학과 출신의 분들은 똑같은 답을 합니다. 경영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영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이라는 걸 해봅시다. 우리 회사 내부에서 회사의 회계자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은 경영자뿐 없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임직원들 모두 다 회사의 회계자료에 대해서 궁금할걸요. 왜 궁금하냐? 올해 우리 회사 손익이 어느 정도 될까? 손익이 많이 났을까? 그럼 잉여금도 많이 쌓였을까? 혹시나 내년에 성과급이 얼마나 정도 나올까? 삼성인 경우에는 뭐 PS, PI가 어느 정도 나올까? 이런 것도 궁금하겠죠. 그죠? 임직원 모두 다 궁금한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노조에 가입되신 분들, 노조위원장. 그죠? 노조위원장은 회사의 대표이사라 노사협상을 하죠. 그죠? 내년도 올해 임금 상승률을 몇 프로로 맞춰줘라. 그리고 노사협상 타결금으로 얼마 줘라. 성과급도 얼마 줘라. 무턱대고 막 돈 1,000만 원 줘라. 2,000만 원 줘라. 이런 건 협상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합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그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게 회계자료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회사 내부에서 우리 회사의 회계자료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모두 다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학문적으로 회계에서는 경영자에 국한시켜 놓고 있습니다. 경영자에 국한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자료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경영자가 집니다. 경영자가. 그래서 외부에 공시되는 회계자료에 대해서 이걸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가지고 잘못된 공시자료를 공개를 했다. 즉 분식 회계 같은 걸 했다. 그러면 경영자가 책임을 지고 감방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회계 담당자가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회계 담당자가 월급 받는 입장에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회사의 내부 정부 이용자는 학문적으로 국한되어 있는 게 경영자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전부 다 내부 정부 이용자다. 자, 외부 정부 이용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뭐 투자자, 채권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의 주주가 됐다. 그럼 우리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앞으로 배당이 어느 정도 나올지 기대를 해야 돼요. 뭘 보고 기대를 하는데 회사의 손익과 이익 이념을 가지고 기대를 하겠죠.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죠? 그게 주주들,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다. 채권자는 누군데?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경영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파악할 의무가 있죠. 왜? 따박따박 이자가 잘 들어오는지, 그리고 원금 약정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원금을 제대로 상환할 수 있을지, 그런 걸 회계자료를 보고 예측을 한다 그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금융기관도 있겠죠. 돈 빌려준 사람 중에 금융기관 안 있겠습니까? 또 정부도 있겠죠. 정부는 왜 회계자료를 필요로 하는데 한 해 동안 회사가 장사를 해가지고 남은 이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그 얘기예요. 그때 그 세금을 적정하게 부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회사의 회계자료가 필수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보 이용자는 회사의 내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더라. 자, 우리가 다음 화면에서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라는 걸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회계를 처음에 접하게 되면 회계 원리라는 파트부터 공부를 합니다. 회계 원리라는 파트부터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재무회계, 중급회계라고 쓰여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제목이. 혹은 원가관리회계 영역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영역들을 공부하고 나면 고급회계라는 영역을 공부해요.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무회계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회계원리, 중급회계, 그리고 고급회계 이 세 가지를 재무회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관리회계라는 것은 원가관리회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기 중에 원가관리회계를 접하실 기회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상세하게 코스트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해외에서는 전부 다 코스트 어카운팅입니다. 매니지먼트를 구분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출간되는 책들은 일반적으로 코스트 매니지먼트를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출간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물론 원가회계에 엄밀히 구분을 한다면 정확한 원가 계산 파트, 그리고 의사결정 파트, 성과평가 파트가 있는데 의사결정과 성과평가 파트는 일반적으로 관리회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자, 정보 이용자에 따른 회계의 분류를 해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있다.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더라.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우리 회사 내부에 우리 회사의 회계 자료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 아까 학문적으로 경영자에 국한시켰죠. 그럼 경영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회계를 우리는 관리회계라고 표현합니다. 기업 외부의 정보 이용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회계를 우리는 재무회계라고 표현해요. 그럼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 그 얘기예요. 관리회계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관리회계는 다시 기업의 경영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회계가 관리회계입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기업체에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기획팀에서 한 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획팀에서 사업 계획, 예산 관리, 조직 문화 이런 파트들을 좀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때 사례를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경영자의 니즈를 충족시킨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장님이 갑자기 대표이사님이 저를 부릅니다. 병호야. 네. 예, 대표님. 올해 손익이 얼마나 될지 한번 뽑아봐. 네? 사장님, 오늘은 3월 12일입니다. 3월 12일인데 올해 손해결요? 사장님 성격도 급하시네. 12월 31일까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12월 31일 되는 날 밤을 새서라도 작업을 해서 손익을 바로 뽑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대표님이 너 책상은 내일부터 화장실 옆에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그게 무슨 말인데 사장님이 갖고 오라면 갖고 가야죠. 그죠? 그럼 제가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서 갖고 가겠습니까? 손익을 뽑아서 갖고 가겠죠. 그죠? 손익을 뽑아서 갖고 가지고 올해 이익이 얼마나 날 것 같냐? 예, 올해 이익이 10억이 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10억이 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냐? 그럼 만구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결제를 올릴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럼 제가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수집을 할 거예요.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원, 그리고 저기 IMF, 그리고 한국은행 이런 데서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측했다더라. 그리고 산업별로 성장률을 이렇게 예측했다더라. 그리고 그래서 우리 회사 손익이 10억 정도가 될 것 같다더라. 라고 백데이터를 준비해 가지고 대표이사님께 보여드리면 결제가 나겠죠. 그죠? 즉 관리회계는 경영자의 니즈를 그때그때 충족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이 포함이 된다 그 얘기예요. 농을 섞어서 거짓말이죠. 그죠? 회계에서 얘기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추정치가 포함이 됩니다. 추정치가. 오늘은 3월 12일인데 앞으로 손익을 어떻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대표이사가 갖고 오라는 거죠. 그럼 무조건 갖고 가야죠. 즉 과거 자료뿐만 아니라 미래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이게 관리회계의 특징입니다. 그럼 과거 자료와 미래 자료는 어떻게 다른데? 철저하게 회계 자료는 팩트에 근거해야 된다 라고 표현을 하면 팩트에 근거할 수 있는 수치화된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미래 데이터는 추정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팩트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즉 경영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회계인 관리회계는 미래에 대한 예상, 추정치도 포함이 된다는 성격이 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전무님이 저를 부릅니다. 병호야, 퇴근 준비하냐? 예, 전무님, 퇴근하려고 준비합니다. 너 A, B, C, D, E 자료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예, 전무님,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그럼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금방 되겠네. 퇴근하기 전에 그걸 B, C, A, D, E 순으로 바꿔가지고 그 내 책상에 좀 올려놓고 가라. 내가 내일 아침에 공치러 가기 전에 좀 보고 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럼 저는 이제 밤을 새야 되는 거예요. 밤을 새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제가 전무님한테, 전무님, A, B, C, D, E 순서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B, C, A, D, E 순으로 너가 좀 그렇게 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 관리에게는 경영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회계다 보니까 일정한 틀과 형식도 필요 없는 거예요. 경영자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관리회계의 특징이더라. 됐죠? 됐습니다. 그럼 반대로 재무회계를 보겠습니다. 재무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의 정보 이용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회계를 우리는 재무회계라고 한다. 그때 외부의 정보 이용자가 아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주주들이 있었죠. 채권자 있었죠. 금융기관이 있었죠. 정부도 있었죠. 다양한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있다. 다양한 외부 정보 이용자. 그러면 이런 다양한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손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면 철저하게 이 외부에 제공되는 데이터는 팩트에 근거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팩트에 근거하려면 과거 데이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데이터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배제시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물론 일부 포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회계에서 합리적, 최선을 다해서 추정한 추정치는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데는 극히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팩트에 근거해야 되니까 과거지향적 정보 중심의 회계다. 이게 재무회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다양한 외부 정보 이용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입맛에 맞게, 이 사람 입맛에 맞게, 저 사람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틀과 형식을 정해놔놓고 그 틀과 형식에 맞게끔 우리는 외부에 공시하게 됩니다. 이런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보고수단이라는 걸 조금 살펴볼 건데 보고수단은 다음 페이지 살펴볼게요. 자, 보고수단이라는 얘기는 아까 재무회계는 다양한 외부 정보 이용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틀과 형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일정한 틀과 형식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거야. 이걸 금융감독위원회 그리고 회계관리위원회 이런 데서 틀과 형식을 작성을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회계기준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계기준. 그 회계기준이 우리나라에는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들어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IFRS라고 부르는 거. 국제회계기준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우리나라에서 원래 쓰던 GAAP이라는 게 있습니다. GAAP라고 되어 있는 GAAP. 이게 영어로 하면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인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이렇게 표현합니다. 번역을 하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죠. 그냥 한마디로 외부에 공시되는 회계 자료는 일정한 틀과 형식이 필요한데 그 형식을 우리는 GAAP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다. 그래서 K자를 붙여서 KGAAP. 미국에서 쓰는 건 US GAAP. 일본에서 쓰는 거. 그리고 중국에 쓰는 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IFRS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IFRS라는 거는 여러분들 기억을 조금만 더듬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7년에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오죠. 리먼 브라더스 사건 터지면서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옵니다. 그때 유럽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 봐봐라. 미국 너희처럼 회계 처리하니까 부실했던 거야. 우리처럼 회계 처리를 했어야지. 라고 하면서 유럽의 회계 처리 기준이 갑자기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 유럽의 회계 처리 기준을 IFRS라고 표현합니다. IFRS는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래서 번역을 그냥 말 그대로 하면 국제 회계 기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제 회계 기준은 국제적으로 다 사용하니까 국제 회계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유럽 기준입니다. 유럽에서 쓰는 기준을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쓴다. 그래서 앞에 K자를 붙여서 KIFRS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국제 회계 기준을 2011년에 상장금융기관은 의무 도입을 합니다. 2011년에 상장금융기관은 의무 도입을 해요. 그럼 비상장은 국제 기준을 도입해서 사용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는 뭔데? 갭을 쓰는 겁니다. K갭. 우리나라는 현재 회계 기준, 회계 원칙이 두 가지가 양립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국제 기준은 상장금융기관 의무적으로 써야 됩니다. 나머지 비상장은 갭을 씁니다. K갭을. 그런데 상장금융기관이 5%가 안 돼요. 95% 이상이 갭을 씁니다. 갭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비상장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갭을 사용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규모가 큰 대기업이라든지 금융기관은 IFR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도입과 관련돼 가지고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2011년에 상장금융기관을 의무 도입을 했는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카더라입니다. 카더라인데 우리나라가 제가 듣기로는 2009년부터 IFRS를 도입하려고 준비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IFRS를 도입을 하면 유럽에 있는 회계기준위원회에 IFRS를 사용을 하는 데 대한 사용료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IFRS 회계기준을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했다라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IFRS 작업을 해가지고 유럽회계기준원에 갖다 줬더니 유럽회계기준원에서 이거는 한국 회계기준이지 유럽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이 아니다 라고 반려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더 절차 탐구를 고심을 해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해서 다시 유럽에 있는 IFRS 회계기준위원회에다가 갖다 줬더니 왜 너희는 자꾸 헛고생만 하냐, 이건 한국 회계기준이지 국제회계기준이 아니다 라고 다시 반려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회계기준을 만드는 한국회계기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번역가들을 모집합니다. 번역가들을 모집을 해서 국제회계기준을 그대로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해서 갖다 주니까 완벽하게 국제기준이 맞다라고 승인이 납니다. 그렇게 현재 도입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그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 실정에 안 맞는 부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앞으로 뭐 공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국제회계 기준에 완납인도 결제 판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완납인도 결제 판매. 완납인도 결제 판매가 어떤 얘기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람보르기니를 한 대 산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6억짜리 차 람보르기니. 그래서 우리가 60개월 할부로 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60개월 할부로. 완납인도 결제 판매에 의해서 람보르기니를 우리가 산다면 마지막 60개월치 할부 금액까지 지불을 해야 차를 갖다 준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판매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한국재택국제기준서에는 완납인도 결제 판매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현 실정에 안 맞는 부분들이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회계기준이라는 것은 잘 개정이 안 됩니다. 잘 개정이 되지 않아서 과거에 회계학과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회계에 관련 서적은 한번 사놓으면 4, 5년 봅니다. 4, 5년 보는데 지금 최근에는 매년 개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아마 한국 현 실정에 맞춰가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IFRS가 이렇게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여담삼아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회계기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자, 그 얘기는 잠깐 끊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